여보, 지금 이게 뭐야? 내 카드로 650만 원이 결제됐다고. 거래처 미팅 중 결제 문자를 뒤늦게 확인한 남편은 회의실 밖으로 뛰쳐나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카드는 나한테 없어. 어머니한테 여쭤봐. 남편은 급히 전화를 끊더니 곧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라페스타요? 거기서 뭘 사셨는데요? 남편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무실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릴 정도였죠. 명품 스카프에 홍삼에 진주 목걸이까지요? 그게 도대체 얼마인데요? 650만 원이요? 저는 그 순간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웃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만들기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남편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 일산 라페스타 명품 편집숍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장 직원 앞에서 한껏 어깨를 펴고 계셨죠. 우리 며느리가 용돈하라고 카드 줬어. 요즘 보기 드문 효부야.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들며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명의자 성함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정민주님 본인 되시나요?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카드가 아들 명의인 줄은 꿈에도 모르셨을 테니까요. 그게 며느리가 준 카드인데.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으며 얼버무렸습니다. 고객님, 이 카드 명의자는 정민주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직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직원의 말에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셨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하나둘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복도에서는 남편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 순간을 만들었는지 처음부터 아주 자세히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전송입니다. 항상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시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 하나하나 소중히 읽으며 여러분과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손예린이고 올해 30 중반입니다. 한빛카드 이상거래 분석팀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어요. 화려해 보이는 자리는 아니지만 숫자와 패턴을 들여다보는 일이 저한테는 잘 맞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건의 결제 데이터를 보면서 이상 징후를 잡아내는 게 제 업무거든요. 사람들은 별의별 핑계로 소비 패턴을 숨기려 하지만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카드를 훔친 사람도 계좌를 쪼갠 사람도 결국은 흔적을 남깁니다. 제가 이렇게 숫자에 집착하게 된 건 어릴 적 가정 형편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는데 사업이 어려워질 때마다 어머니 몰래 빚을 지셨어요. 나중에 그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돈 문제를 숨기는 게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몸으로 배운 셈이에요. 그래서인지 저는 늘 제 통장을 스스로 관리하고 누구에게도 재정적으로 기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게 제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결혼 전부터 작은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남편 정민준을 처음 만난 건 대학 동아리 후배의 소개였어요. 대성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한다는 소개를 들었을 때 저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연애할 때 남편은 늘 다정했고 시어머니도 처음엔 저를 무척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참 야무지고 성실해 보이네. 우리 집안에 딱 맞는 사람이야. 어머님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식 날 제가 모은 돈의 절반과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을 합쳐 신혼집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준비 비용의 일부만 부담했지만 저는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신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주말이면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녔죠. 남편이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따뜻한 죽을 끓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문제의 시작은 결혼 3년 차 남편의 여동생 정소연이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오면서부터였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이혼한 시누이는 위자료로 받은 돈을 몇 달 만에 명품과 여행으로 탕진하고는 시댁에 얹혀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노골적으로 손을 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딸이 요즘 힘들어하는데 용돈 좀 줄 수 있니? 어머님이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부탁하셨습니다. 처음엔 20만 원, 30만 원이었던 게 나중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명절이 되면 시댁 용돈에 신우 생일 선물에 어머님 병원비까지 저희 부부가 챙겨야 할 항목은 끝없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남편에게 상의했지만 남편은 늘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결혼할 때 저희는 각자 월급을 따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생활비는 제가 먼저 부담하면 남편이 나중에 자기 몫을 보내주기로 했어요. 월세와 관리비, 식비, 각종 공과금은 제 통장에서 먼저 빠져나가고 남편은 매달 정산해서 절반 정도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신혼 초에는 실제로 몇 달은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이번 달은 카드값이 많다. 차 수리비가 나갔다. 다음 달에 같이 정산하자며 생활비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시댁 용돈이나 시댁 경조사비는 모두 제 통장에서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좀 넉넉하게 생각해.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미뤄진 돈은 어느새 몇 년이 되었고 저는 생활비를 혼자 책임지는 게 당연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결혼 생활이란 원래 이런 것들을 견디는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게 첫 번째 실수였던 것 같아요. 참는 것과 감수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던 거죠. 그날도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퇴근 30분 전쯤 집주인 아저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요즘 전세 시세 많이 오른 거 알지? 재계약하려면 보증금 4,800만 원은 더 올려야 할 것 같아.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4,800만 원이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시세가 그래. 다음 달까지는 답 줘야 해. 안 그러면 우리도 다른 세입자 알아봐야 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4년 동안 점심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매달 45만 원씩 모은 게 2,160만 원이었어요. 여기에 명절 보너스랑 성과급까지 합치면 2,900만 원 정도였는데 4,800만 원이라니요. 1,90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회사 화장실에서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며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이번 달 월급, 남은 적금, 개똥까지 다 끌어모아도 1,900만 원은 만들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남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남편도 반은 나눠서 부담하겠지.
그때만 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여보, 집주인한테 전화 왔어. 전세금 4,800 올린대. 저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뭐? 4,800? 남편이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남편은 맥주캔을 탁 내려놓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나도 돈 없는데. 저는 차분하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둘이 합치면 되잖아. 내가 2,900 모아놨으니까 당신이 1,900만 보태면. 남편이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야, 내 통장 텅텅 비어 있다니까. 현장 관리하느라 카드값에 회식비에 남는 게 없어. 저는 답답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매달 시댁에 나가는 용돈도 다 내 월급에서 나가는 거잖아. 남편이 갑자기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 그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야.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저는 그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때는 그냥 예민한 반응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 남편의 눈빛에는 화보다 당황이 더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들키고 싶지 않은 걸 들킬 뻔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어차피 계약서 명의는 내 이름인데 내가 내는 게 맞지.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끼며 되물었습니다. 여보, 그게 말이 돼? 우리 둘이 같이 마련해야 될 돈이잖아. 왜 늘 나만 책임져야 해?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됐고, 나 피곤해. 그만 얘기하자.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전세 계약서를 꺼내봤습니다. 남편은 돈이 없다고 했어요.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니면 없는 척하는 걸까요? 식탁 위에 놓인 계약서를 바라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늘 남편의 사정을 먼저 헤아렸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현장이 힘들어서, 사람 상대하는 게 지쳐서 늘 이유가 있었고 저는 그 이유를 존중해 왔어요. 그런데 정작 제 사정을 헤아려 준 적은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손에 큼지막한 종이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대뜸 아들부터 찾으셨습니다. 예린아, 우리 아들은 어딨니? 저는 문을 열어드리며 말했습니다. 안에 있어요. 들어오세요. 어머님은 거실로 들어오시더니 소파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제 화장대 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새로 산 향수병이 놓여 있었거든요. 이거 새로 샀어?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회사 근처 백화점에서 샀어요. 어머님이 흘리듯 중얼거리셨습니다. 향 좋네. 나도 하나 사야 하는데. 어머님은 향수병을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니 슬쩍 가방 안에 넣으셨습니다. 그냥 원래 자기 물건처럼요. 어머님, 그거. 어머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거 며칠만 빌려갈게. 며느리 물건 좀 쓰면 어때? 저는 뭐라고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빌려간다는 게 돌려줄 생각이 있다는 건지 그냥 가져간다는 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화장대 서랍 위에 있던 백화점 상품권 봉투도 어머님 눈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이 눈을 반짝이며 물으셨습니다. 이거 상품권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네, 회사에서 받은 거예요. 어머님이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 나 요즘 영양제 사야 하는데 이걸로 좀 써야겠다. 어머님은 상품권 봉투도 가방에 넣으시고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엄마 왔다. 남편이 방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왔어? 어머님이 흡족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얼굴 보러 왔지. 며느리가 상품권도 주고 참 착하네. 남편은 저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드린 것도 아닌데 마치 제가 드린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가지고 오신 종이 가방 안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흘깃 보니 그 안에는 백화점 로고가 찍힌 여성용 니트 2벌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 그건 뭐예요? 어머님이 대수롭지 않게 설명하셨습니다. 아, 이거 우리 딸 옷 좀 사주려고. 걔가 요즘 취업 준비한다고 옷도 변변한 게 없어서.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화장대 물건을 슬쩍 가져가시면서 동시에 시누이 옷을 사입힐 돈은 어디서 났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그 니트는 결코 저렴하지 않은 브랜드였습니다. 어머님, 그 니트 혹시 얼마짜리예요? 어머님이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몰라, 그런 거. 얼마면 어때? 우리 딸 옷인데.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걸 알았으니까요. 어머님이 가신 뒤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빈자리를 보았습니다. 향수 하나 상품권 3만 원어치. 큰 돈은 아니었지만 기분이 이상했어요. 빌려간 게 아니라 그냥 가져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 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정확히 뭐가 잘못됐는지는 몰랐지만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감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쌌습니다. 계란말이 하나, 시금치나물, 김치 몇 조각.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도시락을 싸서 회사에 갔습니다. 점심값을 아껴 보증금을 모으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매일 현장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사 먹었어요. 새벽부터 현장 나가느라 도시락은 다 식어서 맛이 없다고요. 회사에 도착해서 도시락을 냉장고에 넣었는데 옆자리 최주임이 물었습니다. 예린 씨 또 도시락이에요? 대단하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 모으려고요. 최주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러다 병나요. 가끔은 맛있는 거도 사드세요. 저는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목표가 있어서 그런지 힘든 줄 모르겠어요. 점심시간 저는 구내식당 구석자리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도 왠지 식은 밥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팀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 하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70대 독거 어르신의 카드에서 이상 결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건이었어요. 알고 보니 명절마다 얼굴을 비추던 조카가 어르신 지갑에서 카드를 몰래 빼내 소액씩 결제를 해왔던 겁니다. 어르신은 자신의 조카를 믿고 있었기에 결제 알림이 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 파일을 정리하면서 조카가 처음엔 10,000원, 20,000원짜리 소액 결제만 하다가 점점 금액이 커졌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케이스는 대부분 그래요. 처음엔 들킬까봐 조심하다가 아무 반응이 없으면 점점 대담해지죠. 피해자가 눈치를 못 채거나 눈치를 채도 그냥 넘어가면 가해자는 그게 허락이라고 착각해요. 팀장님이 씁쓸한 표정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신뢰를 이용하는 방식이 놀랍도록 비슷했거든요. 소액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나중에는 그게 반복되어도 눈치채지 못하고 혹은 눈치를 채도 가족이니까 참고 넘어가는 구조요. 저희 어머님도 처음엔 향수 하나, 상품권 하나였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은 그게 괜찮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신 걸지도 모릅니다.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저에게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상거래 분석팀에서 일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 앞에서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요. 카드는 못 속입니다. 통장을 나누고 결제처를 바꾸고 현금화를 하더라도 어딘가엔 반드시 패턴이 남거든요. 혹시 우리 남편도 그럴까요? 저한테는 없다고 하면서 어딘가에 돈을 숨겨둔 걸까요? 퇴근길에 집 앞에 도착했는데 현관에 있는 택배가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열어본 흔적이었어요. 그 안에 제가 주문한 영양크림 샘플 박스가 있었는데 테이프가 뜯어져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화장대를 열어봤습니다. 어제 어머님이 가져가신 자리는 그대로 비어 있었고 제가 넣어둔 작은 카드 파우치도 위치가 조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놓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만진 겁니다. 파우치를 열어보니 카드는 그대로 있었지만 안에 넣어뒀던 현금 4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나 오늘 회식 취소됐어. 배고프니까 뭐 좀 차려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어머님 또 오셨어? 남편이 심드렁하게 되물었습니다. 몰라. 왜? 저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택배를 누가 열어봤길래? 남편이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뭐 가져가셨나 보지. 신경 쓰지 말고 밥이나 차려. 남편은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켰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반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밥을 차려달라고 했습니다. 라면을 끓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뭘까요? 월급 모아서 전세금 대고 도시락 싸서 점심값 아끼고 그런데 정작 남편은 돈이 없다고 하고 시어머니는 제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가져갑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돈 없어? 남편이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또 시작이야? 없다고 했잖아. 저는 답답해서 되물었습니다. 그럼 4,800을 어떻게 만들어?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적금 깨라니까. 4명의 집이잖아.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 집 마련할 때 보증금도 대부분 내가 마련했잖아. 남편이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도 네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나는 진짜 없어.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 국물까지 다 마시더니 그릇을 싱크대에 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남편 옆모습을 봤습니다.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모습이 편안해 보였어요. 돈 걱정 하나 없는 사람처럼요. 문득 며칠 전 남편 차 조수석 서랍에서 낯선 서류를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남편 차로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을 뿐이었는데 그 안에 낯선 서류 뭉치가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 기억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 문을 열고 조수석 서랍을 열었어요. 자동차 보험 서류, 영수증 몇 장, 그리고 처음 보는 카드 한 장이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카드였어요. 이름은 남편 것이었습니다. 정민준. 이 카드는 뭘까요? 남편은 돈이 없다고 했는데 왜 이런 카드가 있는 걸까요? 서랍을 더 뒤져보니 계좌 거래 내역서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남편 이름으로 된 계좌였는데 제가 아는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입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하도급 정산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매달 220만 원씩,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코인 정산이라는 메모와 함께 7,800만 원짜리 입금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는 통장에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만한 돈을 따로 빼놓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배신감이 컸어요. 4년 동안 저는 점심값 아끼려고 도시락을 싸다녔는데 남편은 비자금을 따로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류를 더 뒤적이다가 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 접혀있던 영수증 한 장이었습니다. 원주의 한 리조트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2달 전 남편이 지방 현장 출장이라고 말했던 그 주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에는 디럭스 스위트룸 1박, 조식 2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 출장을 갔다던 사람이 왜 2인 조식을 먹었을까요? 심장이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 순간 저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가 얽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원래 자리에 정확히 놓고 조용히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와 날짜, 그리고 이름 모를 사람의 얼굴이 뒤엉켜 돌아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결혼 정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걸까? 며칠 뒤 저는 다시 남편 차를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카드 앞자리, 은행명, 입출금 날짜와 금액을 하나씩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상거래 분석팀에서 일하다 보면 어떤 흐름이 수상한지 감이 옵니다. 매달 말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금액, 그리고 한 번에 큰 액수가 들어온 뒤 곧바로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패턴. 전형적인 은닉 자금의 흐름이었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서류를 원래 자리에 정확히 놓은 뒤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배고파, 밥 줘. 남편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볶음밥을 만들면서 넌지시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현장에서 수당 같은 거 받는 거 있어? 저는 최대한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남편의 젓가락을 든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런 거 없어. 왜 갑자기?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아니, 하도급 업체들 정산할 때 관리비 명목으로 좀 받는다는 얘기 들어서. 저는 태연하게 둘러댔습니다. 그런 거 없다니까. 밥이나 먹어. 남편이 서둘러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마디 더 물었습니다. 참, 저번에 원주 출장 갔을 때 말이야. 혼자 갔었지? 저는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슬쩍 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혼자 갔지. 왜 그런 걸 물어봐? 남편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넘겼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한 거 자꾸 물어봐?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남편이 갑자기 예민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한 거야. 저는 짐짓태연하게 답했습니다. 남편은 밥을 빨리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남아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그 표정,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내일 집에 좀 들를게. 어머님이 짧게 통보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이번엔 시누이도 함께였습니다. 어머, 언니 화장대 예쁘다.
이 크림 나도 하나 써봐도 돼? 신우는 대답도 듣기 전에 크림 뚜껑을 열어 손등에 발랐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어머님은 거실 소파에 앉으시더니 자연스럽게 화장대 쪽을 보셨습니다. 화장품 새로 샀네. 이거 좀 써도 돼? 어머님이 넘겨짚듯 물으셨습니다. 네, 쓰세요. 저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샘플 몇 개를 가방에 넣으셨고 화장대 서랍을 슬쩍 열어보셨습니다. 어머님,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예린아, 너 카드 파우치 어디 뒀어? 내가 요즘 지갑이 낡아서 그거 하나 빌렸으면 하는데. 어머님이 태연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쓰는 건데요. 저는 곤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에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것도 못 빌려주니. 좀 쓰면 어때? 어머님이 서운하다는 듯 나무라셨습니다. 어머님은 제 예비 카드 파우치를 꺼내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이거 잠깐만 빌려갈게. 어머님이 못을 박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왔어? 왜 왔어? 남편이 심드렁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얼굴 보러. 예린이한테 카드 파우치 좀 빌렸어. 어머님이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엄마가 쓰신다는데 그것도 못 빌려주냐? 남편이 저를 나무라듯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파우치를 가져가셨고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끼어들어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언니, 근데 오빠는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출장을 가요? 지난주에도 원주 갔다 왔다면서요. 나는 그날 오빠가 백화점에서 여자 향수 사는 거 봤는데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야,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신우가 능청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뭐, 내가 뭘. 그냥 본대로 말한 건데. 오빠가 여자 향수 코너에서 되게 익숙하게 향 고르더라. 자기 쓸 것도 아니면서. 시어머니가 황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얘들아, 그런 얘기 그만하고. 저녁 뭐 먹을 거니?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우의 그 말 한마디가 제 안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주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어머님이 가시고 난 뒤 신우가 잠깐 저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언니, 요즘 오빠 이상하지 않아요? 나 오빠 편이 아니에요. 내 입으로는 더 이상 말 못하겠고. 아무튼 오빠가 언니한테 너무하는 거 나도 알아요. 근데 엄마 앞에서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신우가 진지한 얼굴로 털어놓았습니다. 아가씨는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혼당할 때 시댁 식구들이 다 남편 편만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언니는 저처럼 안 됐으면 좋겠어서요. 신우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신우를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얌체 같은 신우이인 줄로만 알았는데 어쩌면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겪어본 만큼 이해할 수 있다더니 신우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에 제 마음을 헤아려 준 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물건 목록, 향수 4만 원, 상품권 3만 원, 현금 4만 원, 화장품 샘플 세트 1만 5천 원, 예비카드 파우치. 어머님 방문 날짜와 대조해보니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뭔가 사라졌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별도로 새로운 표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출장 날짜, 신우가 목격했다는 날짜,
원주 리조트 영수증 날짜.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니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숨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님이 또 다녀가셨고 이번엔 작은 파우치가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화장대 위에 놓아뒀던 손목시계까지 없어졌어요. 저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화장대 서랍 뒤쪽에 로봇 청소기를 세워두고 움직임 감지 알림을 설정해뒀습니다. 원래 먼지 감지용이지만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어머님 화장대 쪽 가셨어? 남편이 시큰둥하게 되물었습니다. 글쎄 모르겠는데. 왜 또 뭐 없어졌어?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작은 파우치랑 손목시계도. 남편이 벌컥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야, 그런 거 가지고 매번 그러지 마. 우리 엄마 도둑 취급하지 마.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매번 어머님 편만 들어? 내가 물건이 자꾸 없어진다고 하는데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야. 남편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확인은 무슨?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야? 네가 어디 뒀는지 잊어버린 거겠지. 저는 화가 났지만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증거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날 밤 로봇 청소기 앱을 확인했습니다. 녹화 영상에 어머님이 화장대 서랍을 열고 안을 뒤지시더니 작은 파우치를 꺼내 가방에 넣으시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자기 물건처럼요. 저는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돌려봤습니다. 화면 속 어머님의 표정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처음이 아니라는 걸요. 아마 오랫동안 여러 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반복되어 온 일이었을 겁니다. 토요일 오전 저는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선배 한지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지원 언니는 저보다 몇 년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가 뒤늦게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종종 언니를 찾아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작은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언니, 이거 좀 봐줘. 저는 자료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지원 변호사는 자료를 하나씩 살펴보다가 리조트 영수증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예린아, 이건 재산 은닉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행위 정황까지 있는데? 지원 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나도 짐작만 하고 있었어. 근데 확실한 증거는 없어.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이건 함부로 단정하면 안 돼. 정황 증거는 정황일 뿐이야. 근데 만약 사실이라면 위자료 청구할 때 훨씬 유리해져. 지원 언니가 신중하게 짚어줬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하는 거야? 지원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 이 사람을 사랑했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야. 근데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저는 목이 메어 겨우 말했습니다. 지원 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예린아, 네가 지금 느끼는 건 배신감이지 사랑이 아니야. 그리고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선택이야.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 지원 언니가 다정하지만 단호하게 말해줬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확실해. 시어머니가 물건 훔치는 것도 남편이 돈 숨긴 것도 이젠 더 참을 수가 없어. 지원 언니가 차분하게 조언했습니다.
그럼 감정적으로 터뜨리면 안 돼. 증거를 더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서 한 번에 터뜨려야 해. 저는 되물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지원 언니가 구체적으로 짚어줬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금액을 쓰거나 남편이 은닉 재산을 스스로 드러내는 순간. 그때 연락해. 그리고 남편 휴대폰 메시지나 통화 기록도 가능하면 확인해봐. 부정행위 정황이 명확해지면 위자료가 크게 올라갈 수 있어.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근데 언니,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 만약 남편이 눈치채면? 지원 언니가 담담하게 그러나 힘있게 말해줬습니다. 위험하지. 근데 예린아,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것보다 위험한 게 뭐가 있겠어. 결혼하고 지금까지 너만 참고 너만 버티고 있었잖아.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그 순간을 만들 수는 없을까? 시어머니가 제 카드 파우치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안에 제 카드가 아니라 남편이 숨겨둔 비상금 카드를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카드인 줄 알고 쓸 것이고 결제 문자는 남편에게 갈 겁니다. 남편은 자기가 숨겨둔 카드로 누군가 돈을 썼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그럼 시어머니한테 따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숨긴 돈의 출처가 전부 드러날 거예요. 저는 며칠 동안 이 계획을 곱씹었습니다. 혹시 이게 너무 과한 방법은 아닐까? 그냥 조용히 이혼만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도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함정을 만든다는 게 어딘가 떳떳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조용히 진행하면 남편이 재산을 더 철저히 숨길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없이는 협상 테이블에서도 분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남편 차 조수석 서랍에서 프리미엄 카드를 몰래 꺼내왔습니다. 카드 파우치에 남편의 카드를 넣어 화장대 서랍 안쪽에 살짝 보이게 놓아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살짝 훔쳐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씻는 동안 잠금이 풀려있던 노트북에서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된 문자 메시지 몇 개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낯선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와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또 볼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화면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남편은 돈만 숨긴 게 아니라 저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메시지를 좀 더 살펴보니 상대방의 이름이 수아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니 남편의 거래처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인 듯 했지만 정확한 신원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상대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이 관계의 증거를 온전히 확보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노트북을 덮으며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혼 초 함께 웃던 순간들, 남편이 아파서 밤새 간호해주던 날, 처음 이 집에 이사 오던 날의 설렘. 그 모든 기억이 지금 이 순간과 함께 놓이니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건 배신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애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결혼 생활이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애도요.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어머님이 오실 때까지요. 그리고 남편이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까지요. 그 일은 생각보다 빨리 벌어졌습니다. 며칠 뒤 새벽 로봇 청소기 앱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영상을 재생해보니 어머님이 화장대 서랍을 열고 카드 파우치를 발견하시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방에 넣고 나가시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증거는 확보됐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그 카드를 언제, 어디서 쓰실지가 문제였어요. 며칠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혹시 카드를 안 쓰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눈치를 채신 건 아닐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베란다에 나가 조용히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야. 이번 주말엔 진짜 시간 낼게. 와이프한테는 또 지방 출장이라고 하면 되지. 남편이 다정한 목소리로 소곤거렸습니다. 저는 문 뒤에서 그 대화를 전부 들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 녹음 앱을 켰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최 주임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주임님, 혹시 남편이 이상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확인해봐요? 최 주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어머, 예린 씨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최 주임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예린 씨, 혹시 바람 의심돼요? 그럼 일단 증거부터 확실하게 모아요. 감정적으로 먼저 터뜨리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저희 언니도 예전에 비슷한 일 겪었거든요. 근데 증거 없이 먼저 화내니까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 언니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최 주임이 진지하게 조언해줬습니다. 저는 최 주임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전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야, 지금 어디야? 당장 나와. 남편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팀장님께 조퇴를 말씀드리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남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카드로 650만 원을 썼어. 650만 원. 어머님이 그 정도로 크게 쓰셨구나 싶었습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참아왔던 숨을 이제야 제대로 내쉬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답장 대신 휴대폰 녹음 기능을 다시 켰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언쟁이 들렸습니다. 엄마, 그거 내 비상금 카드였다고. 와이프 카드가 아니라. 남편이 다급하게 항변했습니다. 뭐? 그럼 왜 며느리 화장대 서랍에 있었는데? 어머님이 어리둥절해하며 되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명품 쇼핑백을 여러 개 든 어머님과 결제 문자를 들여다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린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소파 한쪽에는 시누이도 앉아서 이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 화장대 서랍도 여셨어요? 제 파우치 가져가신 거 맞죠? 어머님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셨습니다. 그게 나는 내 건 줄 알았어. 저는 물러서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제 거면 왜 가져가세요? 저는 물러서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남편이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 카드로 650만 원을 썼다고. 저는 어이없다는 듯 따졌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그런 비상금을 숨겨놨는데? 나한테는 돈 없다고 하면서. 남편이 궁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건 내 돈이잖아. 저는 언성을 높였습니다. 부부가 무슨 내 돈이 따로 있어. 저와 남편이 서로 언성을 높이는 사이 옆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의 얼굴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 입에서 모든 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그 카드는 내가 하도급 업체들한테서 받은 수수료랑 코인으로 번 돈 합쳐서 9천만 원 가까이 있었어. 어머님이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뭐, 9천만 원? 그럼 전세금 올린다고 예린이가 고생할 때 넌 그 돈이 있었던 거야? 시어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큰 돈을 숨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신우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디 던졌습니다. 근데 오빠, 그 돈으로 그 여자 만나고 다닌 거 아니야? 저번에 원주 갔다 온 날 백화점에서 여자 향수 샀잖아. 나 사실 그 옆에 여자도 봤어.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민준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바람 피운 거야? 남편이 다급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소연이가 헛소리 하는 거야. 신우가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헛소리 아니야. 나 그날 백화점에서 오빠 봤다니까.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소연아.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 헛소리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당신이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거 다 녹음했어. 와이프한테는 또 지방 출장이라고 하면 되지라고 했던 거 기억나? 저는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그건 오해야. 남편이 사색이 되어 더듬거렸습니다. 오해라고 하기엔 목소리가 너무 다정하던데. 저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준아, 너 정말 바람을 피운 거니? 아이고, 이 집안 망신이다, 정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남편이 짜증스럽게 외쳤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어머님이 격분하며 소리치셨습니다. 뭐가 문제가 아니야. 네가 바람을 피웠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남편의 등짝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 왜 나만 때려? 엄마도 예린이 물건 훔친 거잖아. 어머님이 발끈하며 우기셨습니다. 내가 언제 훔쳤어? 빌린 거지. 옆집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커서 이웃에게까지 들린 모양이었어요. 저는 잠시 목소리를 낮추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제 화장대 서랍 몇 번이나 여셨어요? 향수, 상품권, 현금, 파우치, 손목시계까지 전부 가져가셨죠? 빌린 거면 왜 안 돌려주셨어요? 저는 낮지만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말문이 막힌 사이 저는 휴대폰을 꺼내 로봇 청소기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머님이 제 서랍 뒤지시는 거 전부 찍혀 있어요. 저는 담담하게 영상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움직임 감지 기능이 있거든요. 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전부 찍혔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어머님 방문 날짜와 물건이 사라진 날짜가 정확히 일치하는 표였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그만해. 엄마한테 그게 무슨 짓이야. 저는 단호하게 되받아쳤습니다. 당신은 말할 자격 없어. 돈 숨겨놓고 바람까지 피웠으면서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차 서랍에서 계좌 내역 봤어. 매달 220만 원씩 받은 것도 리조트 영수증도 다 확인했고.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너 내 차를 뒤졌어? 저는 담담하게 선언했습니다. 응, 뒤졌고 사진도 다 찍었어. 오늘 통화 내용도 방금 그 녹음도 전부 변호사한테 넘길 거야. 남편은 할 말을 잃었고
시어머니도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시누이만 팔짱을 낀 채 이 상황을 신기하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우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진작 말 못해서 미안해요. 저는 옅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소연 씨.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여기 안 살아.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청구할 거야. 부정행위까지 포함해서. 저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예린아,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물건 가져간 건 미안한데 그게 이혼까지 갈 일이니. 저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물건 가져가신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제가 매번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절 이상한 사람 취급하신 거예요. 도둑질하는 엄마를 감싸고 바람 피운 아들을 감싸고 오히려 저를 부족한 며느리 취급하시고 저는 이제 더는 이 집에서 정직한 바보로 살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뒤늦게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예린아,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그 눈빛에서 사랑을 느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저 낯선 타인의 얼굴처럼 보였어요. 당신 다시 시작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나는 또 어머님 눈치 보고 또 당신 거짓말을 믿는 척 해야 한다는 거야. 나는 이제 그렇게 못 살아. 저는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처음으로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지원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전부 터졌어. 돈 문제뿐만 아니라 바람 피운 것까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뭐? 진짜? 증거 있어? 지원 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녹음 파일 있어. 저는 차분히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이야, 예린아. 이거 위자료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재산 은닉의 부정행위까지 겹치면 법원에서도 훨씬 엄중하게 볼 거야. 지원 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오늘 집에는 안 가는 게 좋겠어. 당분간 찜질방이나 언니 집에서 지내. 지원 언니가 걱정스럽게 당부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며칠을 찜질방에서 지냈습니다. 좁은 찜질방 구석자리에 짐을 풀며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괜찮았던 건 아니었어요. 밤이 되면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고 내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처럼 억울함과 무력감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뭔가를 끝내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홀가분한 슬픔이었어요. 남편에게서 계속 문자가 왔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예린아, 오해야. 진짜 아무 사이 아니야. 조정 취소하자. 엄마도 미안하다고 하셨어. 물건 다 돌려준대. 내 통장에 있는 돈 반 줄게. 예린아, 제발 연락 좀 해. 우리 이렇게 끝낼 사이 아니잖아. 너 지금 어디야? 걱정돼서 그래. 너무 늦었습니다. 향수 하나 가져가셨을 때 사과하셨어야죠. 그리고 애초에 바람을 피우지 않았어야죠. 신우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집안 완전 난리 났어요. 엄마는 오빠만 보면 화내고 오빠는 매일 언니한테 전화해요. 이제야 둘 다 언니가 왜 떠났는지 알겠대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조용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와서 알아봤자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예전에 남편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봤던 하도급 업체 담당자 서주혁 과장의 연락처를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내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난처해했지만 제 사정을 들은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정민준 소장님이 하도급 업체들한테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220만 원씩 따로 받으신 거 현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들 아름아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코인으로 크게 버셨다고 자랑하시던 것도 들었고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정확한 금액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서주혁 과장이 신중하게 안내해줬습니다. 제가 직접 자료를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소송이 시작되면 변호사를 통해 금융거래 내역이나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확인되실 거예요. 저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제 남편이 만나는 여자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서주혁 과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현장 근처 카페에서 몇 번 여자분이랑 같이 계신 걸 본 적은 있어요. 거래처 미팅이라고 하시던데 분위기가 좀 미팅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정황은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지 3주 뒤 첫 번째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조정실로 들어가기 전 대기실에서 남편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예린아, 마지막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내가 다 잘못했어. 저는 무덤덤하게 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오늘은 얘기하러 온 게 아니라 정리하러 온 거야. 남편이 다급하게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이제 정신 차리셨어. 물건도 다 찾아놓으셨고. 저는 씁쓸하게 되받았습니다. 어머님이 정신을 차리신 게 아니라 이제 와서 겁이 나신 거겠지. 예전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못 들은 척 하셨잖아.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조정에서 남편은 재산 분할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건 제가 번 돈이라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위원이 설명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계좌 추적 결과가 나오면 다시 논의하시죠. 첫 조정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실망했지만 한지원 변호사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예린아, 이런 경우 흔해. 첫 조정에서 바로 합의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 계좌 추적 결과 나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2주 뒤 계좌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의 계좌가 3개 더 있었습니다. 하도급 정산 계좌, 코인 거래 계좌, 비상금 계좌. 정확한 총액은 9,120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조정 신청 직후 급하게 일부 자금을 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려던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두 번째 조정날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정민준 씨, 이 계좌에서 최근에 700만 원이 지인 명의로 이체됐는데 이건 어떤 사유인가요? 남편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잠깐 빌려준 돈이고. 한지원 변호사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조정위원님, 이건 명백한 재산 은닉 시도로 보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 부분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해서 청구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민준 씨, 이 정도 재산을 숨기신 데다가 조정 진행 중에도 재산을 빼돌리려 하신 게 사실인가요?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번 돈이라서. 조정위원이 단호하게 지적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게다가 조정 중 재산 은닉 시도는
법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 관련 정황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소명하시겠습니까? 남편이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그냥 아는 사람일 뿐이에요. 조정위원이 냉정하게 정리했습니다. 녹음 자료와 목격 진술이 있는데 소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위자료 산정에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재산 분할 4,560만 원과 위자료 1,2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절도와 재산 은닉 그리고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사유로요. 남편 측에서는 처음에 재산 분할 3천만 원, 위자료는 아예 인정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한지원 변호사가 준비해온 증거 자료를 하나씩 제시할 때마다 남편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조정위원님, 저희는 법정 청구액을 그대로 요구합니다. 재산 분할 4,560만 원, 위자료 1,200만 원, 합쳐서 5,760만 원입니다. 남편이 힘없이 반발했습니다. 그건 너무 많습니다. 조정위원이 남편을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정민준 씨, 현실적으로 판단하세요.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갈 텐데, 그럼 지금 드러난 증거들이 전부 공개법정에서 다뤄집니다. 회사에도 소문이 날 수 있고 시간과 비용도 훨씬 더 들 겁니다.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5천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한지원 변호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100만 원으로 합의하겠습니다. 협상 끝에 최종 5,100만 원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면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예린아, 진짜 이렇게 끝나는 거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이미 끝났었어. 다만 내가 인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야. 2주 뒤 남편은 5,100만 원을 한 번에 입금했습니다. 원래 살던 집의 전세 보증금도 함께 정리됐습니다. 애초에 그 전세 계약은 제 명의였고 보증금의 대부분도 제가 낸 돈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상 대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남편이 결혼 준비 때 보탰던 몸만 따로 정산해서 돌려주고 나머지는 전부 제 몫으로 정리했습니다. 한지원 변호사 말로는 애초에 기여도 차이가 명확하고 서로 다툼도 없었기 때문에 조정에서 굳이 쟁점으로 삼을 필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조정에서 실제로 다퉜던 건 어디까지나 남편이 숨기고 있다가 새로 드러난 9,120만 원, 그 돈에 대한 몫이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원래 보증금과 합의금, 그동안 모아둔 돈까지 전부 정리되고 나니 제 손에는 예상보다 훨씬 여유로운 목돈이 남았습니다. 4년 동안 도시락을 싸며 버텨온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기엔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온전히 제 몫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강서구 등촌동에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짜리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임차일란에는 오직 제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보증금을 치르고도 통장에는 여유 자금이 남았습니다. 4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홀가분한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왔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공간에서 눈을 뜬 아침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 생활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어졌습니다. 최 주임이 반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예린 씨, 요즘 얼굴이 훨씬 편해 보여요. 저는 옅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요? 요즘 정말 편해요.
최 주임이 조심스럽게 위로했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이혼하셨다고. 힘드셨겠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좋아요. 이제서야 제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최 주임이 대견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번에 저한테 남편 확인하는 방법 물어봤을 때 짐작했어요. 잘 견디셨네요. 주말이면 늦잠을 자고 느긋하게 커피를 내리고 도시락 없이 구내식당에서 편하게 밥을 먹습니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향수와 크림을 삽니다. 예전엔 아까워서 못 샀던 것들이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카드 아무도 몰래 가져가지 않아요. 제 지갑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녁을 지어 혼자 식탁에 앉을 때도 있습니다. 맞은편엔 아무도 없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물론 가끔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자체가 완전히 나쁘기만 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허전함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제 자신과 다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혼자 영화를 보러 가고, 혼자 여행 계획을 세우고, 혼자 밥을 먹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3달이 지났을 무렵 신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저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소연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요. 소연 씨가 신나서 근황을 전했습니다. 저희 집 완전 난리예요. 엄마랑 오빠랑 매일 싸워요. 오빠 회사에도 소문 다 났대요. 이혼했다고, 바람 피웠다고, 승진에서도 밀렸다더라고요. 저는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랬군요. 소연 씨가 다부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저도 이제 독립하려고요. 조그만 원룸이라도 구해서 나가려고요. 언니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응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소연 씨. 자기 힘으로 사는 게 결국 제일 편해요. 처음엔 무섭고 외로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소연 씨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언니, 나중에 저 이사하면 놀러 와도 돼요? 저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꼭 놀러 갈게요. 6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등촌동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옛 동네를 지나갈 때면 전 시어머니와 남편이 여전히 서로를 원망하며 좁은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건너뒀습니다. 남편이 만나던 사람과도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헤어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숨긴 돈도 숨긴 마음도 결국 오래가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때의 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었습니다. 도시락을 싸는 것도, 시어머니의 무례함을 견디는 것도, 남편의 무책임함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도 전부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참는 것과 존중받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걸요. 그리고 저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결국 상처받는 건 저 자신뿐이라는 것도야. 잃어버린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제 삶을 되찾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선택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저 자신을 먼저 아끼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